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젓가락 발언이 대선 전국 막바지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어제 마지막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나왔는데요. 여성 혐오적인 발언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을 물으면서 성폭력에 해당하는 범죄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는데요. 이 후보는 즉각적인 사과 대신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아침 기자들과의 산책 유세에서는 순화해서 표현을 한 것이다. 더 어떻게 순화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했고요. 왜곡된 성의식에 대해서 추상 같은 판단을 하지 못하는 후보들은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선 투표에서 첫 투표권을 가진 어린 자녀와 함께 토론회를 봤다는 유권자를 포함해서 여론은 적절치 못한 발언이었다는 반응이고요. 여성단체와 법조계의 고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대 양당의 구태 정치를 타파하겠다던 젊은 정치인의 논란의 발언은 내용의 수위를 떠나 네거티브로 일관해온 이번 대선의 토론회에서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게 아닌가 싶고요. 투표권을 쥔 유권자의 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나전 법정 이슈책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가 5월 28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선 후보 배우자들이 어제 전남을 찾아서 표심 공략에 나섰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여사가 각각 고흥과 순천을 찾았는데요. 김혜경 여사의 경우 조용한 내조, 조용한 행보로 이재명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예. 어제는 고흥 소록도를 방문해 한센인을 위로했고요. 고흥 국립소록도병원을 찾아 한센인 주민 10여 명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부인 설란영 여사도 어제 순천에 왔습니다. 어떤 행보를 보였나요? 네, 순천여고를 졸업한 설란영 여사는 순천 아랫장을 찾아 1시간 정도 머물며 이 상인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고요. 예. 인요한 국회의원과 조배숙 의원, 김영석 순천당협위원장과 당원들, 또 선거운동원들이 설 여사와 동행하면서 적극적으로 김 후보를 알리는 행보에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이 상인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설 여사는 도와달라, 꼭 투표하고 2번을 찍어달라 이렇게 호소했고요. 이 가는 곳마다 순천여고 출신임을 강조했습니다. 예. 예전에 순천에 극장이 4개 있었다. 또 영화를 좋아해 자주 갔었다고 이 당시를 추억하는 회상 발언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제 체면을 봐서라도 한 표 부탁한다. 여기서 표가 안 나오면 쫓겨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예, 그런데 두 여사 모두에게 지금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사법 리스크, 또 설란영 여사 같은 경우에는 노조 발언 리스크가 모두 부상해 있는 상황인데 두 배우자들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먼저 설란영 여사의 발언, 이 노조는 아주 과격하고 세고 못생기고라고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예. 이 시화화시키다 나온 얘기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말이 있긴 있었다고 얘기하면서 발언을 정면으로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노총은 노조 활동을 하는 여성은 여성다움에서 벗어난 존재라는 인식을 강화하고 있다며 직접적인 비판을 했고요. 예. 이번 순천 방문 당시 일부 상인들은 이 냉담한 반응을 직접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내란 잔존 세력 후보 배우자가 무슨 낯으로 지역에 왔느냐라고 이 큰 소리로 호통을 당하기도 했고요. 이 설 여사와 동행한 민주당 출신 이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을 향해서는 배신자라는 외침도 나왔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최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2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요. 이 같은 사실을 의식해서인지 공개 유세보다는 조용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편입니다.
네, 유력 대선 후보들이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면 배우자들은 뒤에서 지원 사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 6월 3일이 지나면 이 전쟁의 승자가 누구일지 가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어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예. 광주 전남 지역 정치인들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낙연 고문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괴물 독재국가 출연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라고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네, 이낙연 고문은 김 후보에게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지만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과 서민 친화적, 또 현장 밀착적인 공직 수행은 평가받을 만하다. 무엇보다도 이 괴물 독재국가 출연을 막는데 가장 적합한 후보이고 제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예.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이 괴물 독재국가 출연이라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 지역 정치권에서 강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지난 2017년 전남지사로 재직 중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무총리로 발탁했는데요. 호남과 민주당의 울타리 안에서 이 총리까지 한 인물이 내란 세력과 손잡았다는 내용이 이런 내용의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자,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또한 SNS에 비판의 글을 올렸다고요? 네, 이 김영록 전남지사 SNS에 이낙연이 변신의 변신을 거듭한 끝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더니 결국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을 택하고 말았다. 이렇게 비판글을 올렸고요. 강기정 광주시장, 끝내 내란 동조 세력과 손잡았다. 내란 세력을 응징해야 하는 이번 선거의 의미를 통째로 부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예. 이보다도 더 강한 비판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박지원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정신이 나갔다. 맛이 갔다. 라는 극한 표현까지 쓰며 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양분한 민주당 광주 선대위원장은 충격적이다. 광주 시민의 명예를 짓밟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정말 이번 대선은 의외의 빅텐트가 자꾸 꾸려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정치 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광양시가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도심의 산책로 조성 사업을 추진했는데 일부 주민들로부터 사업 위치는 물론이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광양시에 조성된 산책로가 일부 주민들로부터 시민 이용률이 낮은 구간에 조성됐고 안전성이나 편의성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있다며 해당 사업이 예산 낭비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효성 논란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광양시는 차량 통행이 많은 관내 백운로 도로변 완충 녹지를 활용해 도심 속 녹지 산책 공간을 확보하고 이 마사토를 깔아 이 맨발 걷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산책로를 조성했습니다. 예. 하지만 산책로를 이용해본 시민들로부터 이 맨발로 걷기에는 마사토가 거칠고 불편하다며 이용 실태와 시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사업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구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중마시장에서 마동 정수장 사거리 구간으로 지리가 짧고 유동인구가 적어 실제 이용자 수가 극히 적고 또 차량 통행이 많은 이 도로를 횡단해야 하는 등 접근성이 낮아 도리어 안전에 위협이 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유모차가 다니기 힘든 인도나 푹 파인 곳이 많아 차도로 인해 이용을 꺼리게 된다는 불만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런 민원들에 대해서 광양시는 개선 여지가 좀 있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해당 산책로는 관내 정수장 옆 공원과 기존 산책로를 자연스럽게 연결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광양시는 시민들이 단절 없이 걷고 쉴 수 있도록 전체적인 동선을 계획해서 사업을 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또한 사업을 추진하면 이 토지를 새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기존의 공간과 녹지대를 최대한 활용해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며 마사토 산책로는 이 맨발로 걷는 시민들의 이용이 많아 이 맨발길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로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서 명칭이나 형태는 아직 확정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요즘 잘 지내고 있는데 네.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벌써. 일주일도 안 남았죠. 네, 다음 주가 시간이 대선이고. 빠릅니다. 예. 저희 사무실이 그 번화가 H에 있다 보니까 그 선거운동이 치열한 관계로 일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또 필요한 건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 당연히 선거운동도 법률적으로 보장된 권리이고 일주일만 참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아니 그 사무실이 공교롭게도 위치가 네. 정말 그 대로 그 사거리의 네. 코너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이슈의 최전선에 서 계시는 네, 매번 선거 때마다 선거 때도 그렇고 뭐 탄핵 때도 그랬고요. 그렇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도 늘 뭐 선거 때만 그런 건 아니고 예. 항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거기가 이제 그러니까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좋아요. 저희는 당연히 여러 감수해야죠. 목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예, 그래서 목소리를 또 이렇게 듣고 공부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같이 맞아요. 또 네. 이런 방송에도 새로운- 녹여낼 수 있고요. 맞습니다. 얼마나 그렇습니다. 좋습니까? 새로운 관점을 배우기도 예, 하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너도 이런 주장도 있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화제 판결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오늘은 이제 판결은 아니고 이제 화제의 사건이죠. 네, 화제의 사건. 사건이라고 오늘도 사건으로 할 수 가겠습니다. 있겠네요. 예. 예, 그 대전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같은 학교 학생을 이제 살해한 사건으로 이제 온 나라가 굉장히 충격을 받은 사건인데요. 이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예. 이제 이 피고인 명재환에 대해서는 이제 신상이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첫 공판이 열렸고 이제 어떤 쟁점이 있었는지 한번 그거 위주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한 초등학생이 같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끔찍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에 어떤 내용이 주장이 좀 오갔습니까? 우선 검찰 측에서는 범행 동기라든지 계획 범죄인지 재범 가능성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예. 범행 동기 검찰 측에서 주장하는 범행 동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평소에도 급심한 불안감과 남편에 대한 불만, 다른 교사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체성 혼란을 겪던 중에 학교와 남편으로부터 병가를 내라라고 이제 요구를 받으니까 이거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범행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피해자에 대한 어떤 분노라기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동기에 의한 범행이고 계획 범죄인지 여부와 관련해서도 범행 나흘 전에는 다른 교사를 폭행했고 같은 날 휴대전화 컴퓨터로 범행 도구와 사람 죽이는 법 등을 검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에는 직접 흉기를 구입하고 휴대전화로 초등학생 살인을 검색을 했다고 해요.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이거 그렇죠. 진짜.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는 계획 범죄인 것이 확실하다. 당연히 계획 범죄인 경우에는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하니까요. 검찰 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범행 동기와 수단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예. 일단은 그렇게 검찰 측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예. 변호인 측 주장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이 사건이 지난 2월에 있었잖아요. 예. 2월 이후로 이제 피고인 측이든 피고인의 변호인 측을 통해서든 처음으로 유족에게 사과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과를 했나요, 정식으로? 이제 그 피고인 자체는 어떤 진술을 하진 않았고 변호인이 진술을 해서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이제 죄송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밝혔다고는 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취지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 자신도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 다만 피고인에게 특수한 상황이 있었던 점을 어떤 양형, 어떤 형을 선고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했는데요. 예. 모범적인 교사였던 피고인이 우울증과 정신질환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걸 치료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주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이 연관이 있을 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정신 감정을 신청하겠다라고 해서 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해서도 좀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특수한 상황이라고 하면 뭐 우울증과 정신 질환이 있었던 점 네. 이런 것들을 좀 참작해 달라라고 네. 변호인 측이 주장을 했습니다. 네. 자, 가해자 명재환이 정신 감정을 또 요청했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방금 나왔던 이야기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률적인 감경 사유라기보다도 예.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이런 정신병력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좀 참작해서 형을 고려하는데 형의 양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좀 참작을 해달라. 예. 선처를 뭐 구하는 취지라고 봐야겠죠. 예, 이 정신 감정이라는 것이 어쨌든 간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점을 뭐 참작해달라 이 뜻이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심신 상실의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심신 미약인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예. 심신 상실, 심신 미약이라는 건 결국에는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한 이야기인데 평소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저하돼 있었다고 치더라도 범행 당시의 상황이 중요하거든요. 예. 범행을 할 당시에 만약에 그런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다라고 본다면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겠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을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변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하나의 양형 요소로서 좀 참작을 해달라.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병력이 있었고 치료를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 치료가 잘 안 돼서 사건에 영향을 미쳤으니까 뭐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형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좀 참작을 해서 감경을 해달라. 결국에는 좀 감경해달라는 취지예요. 그러니 결국에는 그 형량을 좀 줄여달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명시적으로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예. 그렇게 됐으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정신감정을 요청하겠다라고 입장만 밝혔고 예. 이에 대해서 이제 검찰 측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제 검찰 측의 의견도 듣기 때문에 왜냐하면 수사 단계에서 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인지 그 진단 검사가 있었고 1차 소견으로는 사이코패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검찰 측에서는 이미 전문의가 이 사람의 어떤 정신 감정에 대해서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가 검사 불필요하고 뭐 수사 과정에서도 보면 피고인은 일상생활이 가능했고 인지 능력에도 문제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감정 필요하지 않다. 범행 이전에 스스로 수법을 검색했고 도구도 스스로 구입하는 등 용의주도하게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정신 감정은 필요 없다라는 입장을 했고 이날 뭐 재판부가 이거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유족들과 시민단체들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가해자 명재환은 지금 교사직에서는 파면이 된 상황인가요? 네, 이미 파면이 됐습니다. 대전교육청에 지난달 8일에 징계위원회를 열고 피고인에 대해서 파면을 결정했고요. 그 예. 명재환이 별도의 이의 신청을 하지는 않아서 이미 이 결정이 예.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20년 이상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피고인은 파면 결정 때문에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을 만 62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연금 50%를 감면 뭐 된다고 쳐도 연금이 나오나요? 네. 네. 일단은 이게 무슨 일이에요? 파면된 이게? 공무원에 대해서 뭐 별도로 그 파면 사유가 어떤 이런 중재인 경우에는 뭐 연금 지급이 안 된다 이런 법이 있지는 않아요 현재는. 그래서 지금 그래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또 이제 개정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현행법상 파면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연금도 다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니고 50% 감액된 수준으로 이제 수령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갸우뚱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앞으로 이제 판결이 나올 텐데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우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첫 공판기일에 검찰 측 그리고 피고인 측에서 각자의 입장을라든지 아니면 재판 계획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한 거니까 예. 앞으로는 피고인에 대해서 수사 단계에서 정신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정신감정이 또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이 필요한지 보고관찰 명령이 필요한지 양형 요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피해자의 유족 측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뭐예요? 유족 측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 피해자는 형사 사건에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의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이거든요.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제3자죠. 뭐 예. 물론 관련된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명시적으로 뭐 무조건적으로
자체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사회적으로 좀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다 보니만큼 공판이 끝나갈 무렵쯤에는 피해자의 유족 측에도 진술할 기회를 한번 주지 않을까 재판부에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화제의 사건 지난 2월 있었던 대전에서 벌어졌던 하늘양 살해 사건의 가해자 명재환 사건 첫 공판 관련된 내용 알아봤습니다. 자, 화제의 판결, 화제의 사건 이쯤 넘어가고요. 자,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선거가 이제 대통령 선거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이 이제 세 차례 TV 토론회를 거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전이 거세지고 있고요. 선거가 지금 거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현장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사례를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준비된 꽁트 듣고 오시죠. 여러분 기호 1번 저 송나전이를 2장으로 뽑아주신다면 매월 한마음 주민잔치를 열어서 주민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호 1번 송나전 후보는 마을 이장으로 자격이 없습니다. 지난번엔 학력 위조가 밝혀졌고요. 뭐 학력 위조? 당신이 내가 학력 위조한 거 봤어? 봤냐고. 자, 말하는 것만 봐도 딱 중학생 수준이구만. 뭐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제가 다 조사했습니다. 중학교 졸업 학력을 유학 갔다 왔다고 속이는 후보는 절대로 당선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라순 후보야말로 양의 탈을 쓰고 있는 폭군입니다. 폭군. 여러분 저기 이라순 후보가 선대위 관계자들한테 갑질을 한 것을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뭐요? 내가 갑질을 해? 무슨 갑질? 저는 평생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주십시오. 저 이라순처럼 청렴결백하고 겸손한 후보를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라순 후보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라순 후보는 선거운동을 제대로 못한다면 선거운동들을 원산폭격시켰다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북한에 있는 원산을 폭격해버려야 한다고는 했어도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 믿어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할 거야. 변호사 선임해놔. 예, 꽁트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화내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네거티브는 잘하시던데. 어색하던데. 잘하시던데. 너무 어색했어요. 어색해서 죄송합니다. 자, 네거티브가 정말 네. 너무 심한 이 이장 선거 치열하죠. 이장 선거였습니다. 뭐 송라전 후보와 이라순 후보가 지금 막 이렇게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저희가 이걸 가상으로 꾸민 상황극입니다만 지금 뭐 대선을 앞두고도 이런 네거티브 공방들이 그렇습니다. 이어지고 있고 그 와중에 또 말씀드린 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이어가도록 하죠.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선거법 위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선거법을 위반한 건수도 지금 늘고 있다고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좀 선거 기간 운동 기간도 좀 짧다 보니까 그래도 더 이런 어떤 본인들의 의견을 이제 법을 위반하는 수준으로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예. 지금 뭐 선거 사무원을 폭행하거나 아니면은 선거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하는 이런 이제 위반 사례가 뭐 전국적으로 지금 이제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지역에서도요. 지난 21일에 광양의 한 시장에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 사무원 3명에게 삿대질을 하며 다가가서 욕설을 하는 등 선거 운동을 방해하고 폭행 협박한 혐의로 이제 한 명이 또 이제 고발당했고요. 예. 이렇게 이제 선거 사무장이나 선거 연락소장이나 선거 사무원 등을 폭행하고 협박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형량이 센데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외에도 선거 벽보, 이제 붙어 있는 벽보들 이제 보시게 될 텐데, 그리고 현수막 이런 걸 훼손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한 이제 선거법 위반 사례인데요. 그 처벌도 꽤 네, 세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제 여기 조문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와 현수막을 훼손 철거할 경우에는 이 법이 좀 적용되게 되어 있는데 뭐 이 사건으로도 최근에 이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도 한 10명 정도가 이제 적발이 돼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것이 비단 이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런 벽보 훼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고 또 아무래도 좀 절박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형태의 선거법 위반 행위들이 나오는데 최근에는 뭐 흉기를 들고 선거운동원의 유세를 방해한 혐의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런 문제가 매번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이제 뭐 유권자를 포함해서 선거법 위반 사건들을 좀 봤고요. 이제 후보들 또 정당 차원을 좀 보겠습니다. 부정선거 발언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우선 부정선거가 사실 지난 내란 사태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고 지금도 그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 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그러한 주장에 동조를 했는지 아니면 그런 주장을 실제로 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토론회에서 이제 이것을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이미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V 토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이지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사실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과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데 실제로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은 부정선거 의혹이 정당한 의문제기다. 대통령이 되면 사전투표를 폐지하겠다. 이런 발언을 실제로 했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지금 지배적이고 그래서 고발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한편 또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고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김문수 이제 대선 그 TV 토론 다 보셨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에게 이 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어떤 뭐 동조하는 입장이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지 않냐라고 했을 때 이제 김문수 후보가 발끈을 했잖아요.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또 허위사실 공표한 것으로 이제 뭐 파기환송까지 된 마당에 또 그러한 어떤 비슷한 유의 잘못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발끈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또 허위 사실을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서로 이제 뭐 고발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역시 과거에 부정선거 주장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그런 것들의 부당성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나는 부정선거를 말한 적이 없다라고 했더니 그 부분이 또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서로 지금 맞불 작전을 놓고 고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후보는 지난 2017년쯤에 SNS에 올린 부정선거 관련 글을 두고 또 공방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뭐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내용을 알아볼 때 그때 한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이번 경우에 방금 말씀하신 그 경우에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봐야 할지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당시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이 국가기관이 대대적 선거 개입에 뭐 개표 부정까지 수개표로 개표 부정을 방지해야 한다. 이런 글을 뭐 올렸고요. 다음 날에도 18대 대선은 선거 과정, 개표 과정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었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국민의힘 측에서도 공방을 그렇습니다. 걸어왔던 상황입니다. 이번 경우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일단은 보셨습니까?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을 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뭐 신문, 통신, 잡지 뭐 이런 것들이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뭐 어떤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이런 거 이제 뭐 전반적인 내용이고 어떠한 뭐 특정 정치 지지 여부, 행위에 대한 어떤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에 보면 그 행위와 관련된 것을 삭제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어쨌든 그건 발의된 법안에 불과하고요. 현행 법에 따르면 행위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한 행동
대해서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라면 그것이 이제 허위라고 밝혀진다라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겠죠. 현행법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제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과거에 한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예전에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이 있지 않냐라는 어떤 이제 추궁에 대해서 나는 과거에 그러한 발언이나 뭐 의혹을 제기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행위의 그 발언과 뭐 그 SNS에 맞아요. 올린 것도 행위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의도가 이제 이재명 후보는 국정원의 이제 댓글 조작으로 인한 선거 개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 뭐 전체적인 어떤 뭐 이런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의혹을 제기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또 이제 그 해석의 문제인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행위가 인정이 되고 이게 또 허위의 사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쟁점이 생기는 거고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뭐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았냐? 나는 과거에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자, 근데 이미 영상으로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자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 방송에 나와서 TV 토론에 나와서 그러면 두 사람 모두 이 법에 적용을 받아서 뭐 이제 여지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사건 지금 재판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지켜보셨을 텐데 과연 이것을 허위사실 공표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는지 결국 해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것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명확하게 논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논쟁의 여지는 분명히 있고 현행법 위반의 소지는 있을 수 있죠. 근데 재판부에서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요. 어쨌든 이 부분들이 분명히 나중에도 문제가 될 겁니다. 예, 논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난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지금 대선 그렇습니다. 후보의 사법 리스크로 거론될 정도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야기 좀 여기까지 해보고요. 그런가 하면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어머니가요. 떡을 어떤 아이에게 줬다가 또 선거법 위반으로 구두 경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떤 얘기인가요? 우리가 이제 공직선거법의 114조에 보면 정당이나 후보자의 가족의 기부행위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후보자 가족은 후보자 또는 그 정당, 그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을 위해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위반하게 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 이준석 어머니의 행위에 대해서 많은 신고가 이제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접수됐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선거법 위반은 맞다. 하지만 이제 이 어린아이 단 한 명에게 떡을 나눠준 행위고 이 어린아이가 뭐 유권자도 아니고 어떤 사안이 그래도 좀 경미한 편이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구두 경고 수준으로 했고 만약에 이제 이것이 반복이 된다면은 그때는 이제 엄정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개혁신당 측에도 이제 입장을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예, 정말 그만큼 치열하다는 걸 잘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사례인 것 또 같습니다. 보시기에는 뭐 할머니가 어린 아이한테 떡 하나 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분명히 현행법에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당대표 자리를 약속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민주당은 선거법 위반이다 이것도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일지 조금 더 볼까요? 우선 공직선거법에는 이런 규정도 있어요. 후보자가 되지 않게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에 직을 제공하거나 그런 약속을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한다. 그러니까 공사에 직을 제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후보 매수죄라는 게 이건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 측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 후보 측에 단일화를 하자고 하면서 전화를 걸어온다.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어떤 당권 그러니까 당 대표를 해라. 그러니까 직을 제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실제로 확인이 된다라면은 후보자 매수죄가 될 수 있죠. 예, 네. 이게 사실이라면. 네. 사실로 이와 밝혀진다면. 같은 발언 자체가 개혁신당 측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 보통 다 그 국힘의 이제 이른바 친윤계 인사들로부터 전화가 오는데 뭐.
속된 말로 당을 먹어라 뭐 이런 제안을 받았다라고 이게 개혁신당 측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어떤 해프닝 정도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치부될 문제가 아니고 후보자 매수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예. 자, 지금 선거운동 현장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근데 앞서도 뭐 선거 현수막 벽보 훼손 이런 거는 좀 늘 있었던 일이고 예. 뭐 이것도 사실 늘 있었던 일이에요. 금품 수수, 허위 사실 유포,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를 한다든지 선거 폭력 아니면 불법 단체 동원 이런 강력한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때리기까지 하나 봐요. 지금 선거운동을 그렇습니다. 뭐 계속 지나가는.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선거 범죄에 대한 어떤 것들이 늘 좀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좀 더 심각해지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뭐 후보와 정당뿐 아니라 유권자들도 선거법 위반을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일주일도 안 남은 대통령 선거. 오늘부터는 또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이어서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되어 갈지는 저희가 일주일 후 이 시간에 혹은 뭐 2주 후 이 시간에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이결아, 송하진 부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네, 오늘도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세상에 이런 일이 주인공은 누군가요? 저는 이번에 여수시립합창단의 새로운 상임 지휘자가 된 서형일이고요. 전에는 서산시립합창단의 예술감독 겸 지휘자로 있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여수시립합창단의 서형일 상임 지휘자입니다. 네. 지휘자라는 직업을 이렇게 직군으로 만나게 된 거는 저도 처음인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연주회 무대에서만 좀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직업군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지휘자는요, 합창단이나 오케스트라 무대에서 유일하게 소리를 내지 않는 직업이라고 해요. 듣는 직업이라고 해요. 아, 그렇겠네요. 무대에서 다 노래를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데 유일하게 소리를 내지 않는. 그렇죠. 듣고만 있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각자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나 악기 소리를 잘 듣고 그 소리를 하나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에서 유일하게 소리를 내지 않는 사람이 지휘자죠. 그래서 서로 다른 음들을 조화롭게 만드는 역할도 하고 또 오래전에 작곡됐던 수백 년 전에 작곡되었던 그런 곡들을 통해서 이제 작곡가와 관객들을 이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래서 그 작곡가들이 그 곡을 쓸 때 어떤 생각으로 곡을 썼는지 그 시대의 그 음악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공부해서 현대에 새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되살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 시인이나 작곡가들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 그 곡을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합창이라고 하는 음악을 통해서 관객들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도 하고 그런 일들입니다. 네. 그런데 지휘자님께서 목소리가 거의 동굴 목소리세요. 네. 굉장히 목소리가 부드럽고 좋으십니다. 네. 원래 성악가 출신이세요. 그러셨구나. 네. 대학교 학과 대학원을 원래 성악 전공하셨는데 그 뒤에 이 지휘의 매력을 느껴서 지휘자로 전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무대에서 볼 때는 사실 지휘자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은 극히 짧습니다. 인사할 그렇죠. 때 잠깐만 보고 네, 맞아요. 거의 다 이 뒷모습만 보게 되는데 네. 그래서 지휘자는 지휘를 하면서 좀 어떤 표정일까 모습일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은 뭐 TV로만 잠깐 네.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까요? 매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요. 관객들이 보는 모습은 지휘자의 뒷모습이기 때문에 지휘자는 뒤태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예. 이서영의 지휘자는요. 멋지게 지휘하는 퍼포먼스적 지휘보다는요. 음악 자체로 관객에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이야기를 하려는 노력한다는데요. 그리고 무대에 설 때마다 바로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단원들도 있지만요. 자신의 등 뒤에 있는 관객들이 음악을 집중하는 정도에 따라서 또 큰 에너지를 전달받는다고 합니다. 지휘자는 뒤태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무대에 섰을 때는
저는 굉장히 음악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음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차피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이제 느껴지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연주를 하게 되면 단원들하고도 말로서 소통하는 것이 아니고 눈빛 혹은 에너지, 호흡 이런 걸로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관객들도 마찬가지죠. 관객들도 제가 등 뒤에 있지만 관객들이 음악에 집중하고 있고 혹은 그렇지 않고 이런 것들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휘자들은 다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연주가 끝난 다음에 그 관객들의 박수가 뭐 이렇게 크거나 혹은 환호가 나오거나 이런 것보다는 연주를 하는 그 과정에서 관객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지휘자들한테는 힘이 되고 굉장히 큰 에너지를 주죠, 지휘자들에게. 지금 저는 약간 뜨끔했어요. 보면서 지휘자님은 우리 관객들의 표정은 거의 모르겠지. 그렇죠. 감으로 그냥 아시겠지 했는데 실시간으로 등 뒤에서 느껴지는 관객들의 그 감정이나 반응 같은 것들을 다 느끼고 계셨네요. 그러니까요. 그 보이지 않는 에너지 같은 걸로. 네. 근데 이 지휘는 손끝으로 하는 것인 만큼 네. 지휘자가 무대에서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 없는 행동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를 잘 알고 지휘를 보면 좀 더 음악을 재밌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손은 기본적으로 박자를 나타내고요. 왼손은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한 표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른손 왼손이 하는 일이 역할이 다른 달라요?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은 곡을 연주한다 해도요. 지휘자마다 다 다르게 표현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휘자마다 담고 싶은 이야기,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곡을 표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휘를 보실 때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건 사이즈의 차이. 사이즈가 작으면 음량도 작고 지휘 사이즈가 크면 이제 큰 음량이 나온다든가 또 지휘를 부드럽게 하는지 아니면 이렇게 정확하게 끊어서 하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도 음악이 바뀌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휘자는 손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단원들과 소통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이야기할 때도 10대, 20대, 30대, 40대 다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또 어떤 인생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는 것처럼 음악도 서로 다른 관점에서 시각에서 볼 수밖에 없고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민찬, 조성진 똑같은 피아노에서 연주하지만 다른 소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소리 자체도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 사람의 감성이나 성격 이런 것들이 다 그 음악에 들어오기 때문에 좀 다 다르죠. 뭐 저희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네. 이민찬, 조성진의 연주가 다르듯이 지휘자마다 또 다르게 연출된다라는 비유를 해주시니까 조금 네.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수 시립합창단이요. 제86회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어느 정기 연주회보다 더 알차고 큰 규모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네, 이번 연주는 베르디 레퀴엠이라는 작품으로 오는 6월 5일 오후 7시 30분 여수 예울마을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에는요. 여수시립합창단과 광양시립합창단,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또 최정상급 성악가들 특별 무대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르디는 그 19세기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페라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수많은 오페라를 작곡을 했는데 이 사람은 그 합창음악을 많이 작곡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그 레퀴엠이라는 곡은 가톨릭 종교에서 사용하는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든 곡이긴 하지만 이 작품을 통해서 베르디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 삶 그리고 죽음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어떤 그 전능자의 심판,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평안과 안식을 그 구하는 것, 그리고 신의 그 용서와 혹은 자비에 의해서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가게 되는 그 응답, 이런 과정들이 다 그 작품 안에 녹아져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의 어떤 희망, 우리 삶의 구원, 이런 것들과 이렇게 만나는 지점이 있거든요. 지금 이제 삶들이 다 어렵기 때문에 이 작품을 통해서 시민들이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이 서영희 상임지휘자는요,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사전 해설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 본 공연을 듣기 전에 시민들이 한번 이 작품을 더 이해하고 좀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더 큰 감동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준비했는데요. 서영희 지휘자는요, 연주의 음악은 합창단과 악기가 만들지만 전체적인 연주의 완성은 관객과의 교감이라면서 이 만들어진 에너지를 함께 전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수 시립합창단 서형일 상임지휘자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5월 28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비상조처가 내려지자 부산의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역사의 길목 굽이굽이 돌 때마다 어깨동무 풀지 않고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1심에서 조금씩 더 위대해진 나라가 있다.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섭니다. 흔들린 적 없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흔들릴 때마다 바로 섰기에 더 위대해진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한 대한민국.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빛으로 바꾼 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도약합시다. 5월 29일과 30일은 사전투표일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 투표로 보여주십시오. 기호 1번 이재명.